반갑습니다. 부동산 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61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60회 방송에 이어서, 우리 간평사. 네. 간평사, 유창범 씨는 급한 일이 있어서 갔어요. 예, 약속이 있으셔가지고. 우리가 녹음을 하긴 했는데, 제가 이 리얼 토크를 하려고, 사전에 고지를 하지 않고, 녹음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거의 몰래카메라 같은. 몰카 수준으로 녹음을 했다가, 너무 적나라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거는 지금 윤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 간평사가, 창범 씨가, 이거는, 방송은 좀 보류를 하자라고 해서 그 방송은 못 올리게 됐어요. 예. 그래서 얘기하다가 우리 대입연재 얘기가 나와서 우리 네, 채팅장이 전공 과목이었죠. 아, 그리고 전문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경험이 있어서. 얘기를 꽤 몇 건을 대법원이 개정되기 이전에 네, 몇 건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네. 대입연재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이번 시간 한번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우리가 창범 씨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대입연재 얘기도 하면서 이 대입연재도 조금 민감한 사항들이 있어서 두 분 다 이 방송을 올리지 말자라고 하고 그래서 다시 녹음을 하자 그랬더니 창범 씨가 아주 바쁘대. 그래서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 된다고 다음 시간에 꼭 한 번 더 참석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네, AS까지 하는 걸로. 그래서 이번 시간은 대입연재. 대입연재의 개념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개념 정리부터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긴 하지만은 일단 그러니까 로드맵이 어떤 보통 경매를 직접 이제 하시는 분들은 대입연재란 말을 어디서 들어봤냐? 라고 한다면 이제 임차인이 대입연재에서 이제 경매를 아예 자기가 보증을 못 받으니까 아예 1순위 저당권자가 신청한 그 경매 자체를 취하시키기 위해서 아예 다 갚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하는 그렇게 할 때 아니면 방어 차원에서 자기가 보증금을 떼일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때 좀 그 수업 시간이라든지 책 같은 데는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채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일단은 자기의 주택 같은 게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어디선가 많은 우편물이 날라와요. 그러죠? 엄청 많이 날라오죠. 네. 그걸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든지 컨설팅 회사에서도 우편물이 날라오고 대입연재 하겠다 또는 채권 매입하겠다 경매를 취하시켜 주겠다 여러 가지 제시책으로 이제 많이 나오죠. 많이 보내시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일단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에 수령에 시달려야 되니까 그런 우편물들은 잘 안 빠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매상 채무자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이제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이제 경매가 이제 진짜 이제 경매가 되는구나. 그 전에 이제 은행권이나 금융권에서 경매 할 거다. 그런 식으로 우편물 날아오고 전화도 오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경매 개시됐다고 날라오면 그때부터 이제 우편물이 막 빗발치듯이 오죠. 그렇죠. 그럼 보면 이제 딱 그걸 아예 안 받는 소유자도 있지만은 제가 만나본 바로는 이거를 차곡차곡 다 모아놔요. 다 모아놔요.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일단 다 모아놓으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파일철로 정리해서 어디다 연락할까라고 생각하시는 준비하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상황을 둘째치고 이 소유자의 상황을 둘째치고 일단은 좋은 얘기만 있으니까 경매를 취하시켜주겠다, 연기시켜주겠다, 이런.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한테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들이 많죠. 어차피 조건이 맞아야 네, 1대1 컨설팅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경매 당한 집, 뭐 이런 대량 데 오픈 다 대량으로 그냥 쫙 보내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걸 모아놓고서 안 그래도 어디다 연락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실제 네. 경매 취하가 될 수 있는 것도 있죠. 예, 그 뭐냐면은 실제 취하도 해봤다면서요. 네,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조건이 뭐 어떻게 돼요? 조건이 돼가지고 지금 자기가 대환 대출을 많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거고 어차피 채무가 많으니까 더 대출을 해주는 쪽으로 갈아타서 거기서 이제 경매에 집어든 금융권에다 변제하고 다시 이제 등기해가 저당권 설정해서 취하하는 경우 그건 이제 채무자가 이제 그런 루트를 모르니까 그냥 경매 당해야 되는구나 이 집으로는 대출이 더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좀 많은 것 같아요 대환 대출이 그러면 이게 이제 대의변제라는 게 실제로는 지금은 개인이 하기는 어려워졌잖아요. 예, 이제 법이 개정돼가지고 뭐 조금의 어떤 어떤 개구멍이랄까 뭐 이런 거는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지금 어려워졌다.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자본금 3억 이상의 대부업 등록을 한 법인에 한해서는 가능은 하다. 네, 그렇게 개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 개정되고 나서 그렇게 해서 창업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보면 지금 현재 이제 창업해가지고 그쪽 네. 대의변제 쪽으로 뛰는 사람들이 있을 수 그렇게 있다. 해서 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아예 대법 등록을 하고 이쪽으로 한번 아예 한번 나가보겠다. 네, 근데 전문적으로. 전문적으로 그런 생각 당연히 했죠. 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뭐냐면 제가 그거를 뭐 오래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큰 돈이 걸리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뭐 그래도 어차피 뭐 그냥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면 되긴 되지만 좀 더 그 변수가 많이 있으니까 좀 실력을 더 배양해야 되겠다. 어차피 좀 하는 일도 있고 하니까 그걸 전업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좀 보고 그냥 시간이 좀 지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대의변제는 이 경매 방송을 듣는 분들이 주로 이제 개인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걸 실무에 응용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방법이 있다는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될것 만약에 같아서. 방법이 있다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대의변제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영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채무자를 만나서 채무자의 그 채권 근저당권을 이제 인수를 해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NPL처럼 뭐 유동화 거쳐가지고 론세일로 매각 뭐 채무 인수 방식부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저당권을 갖고 오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일단 채무자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밑에서 올라가는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밑에서 올라가서 그렇죠. 예. 채무자를 통해서 금융권에다가 그 저당권을 넘겨라. 요구를 해서 내가 채무자하고 약정이 됐으니까 네. 당신네들 돈을 내가 변제를 해줄 거다. 네. 변제를 해주고 대신에 건지당권은 나한테 이전해라. 내가 돈을 변제했으니까 그 건지당권을 나한테 달라. 이미 채무자하고 얘기가 네, 다 됐다. 네, 이러는 거잖아. 은행을 접촉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채무자를 접촉하는 거죠. 거다. 네. 그래서 밑에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내가 나와 있는 NPL 물건을 내가 유동화나 안 그러면 뭐 협상을 해가지고 그거를 인수하는 거가 아니라 어차피 인수되는 건 똑같은데 밑에서 올라가서 채무자랑 같이 금융권 저당을 잡고 있는 은행에 가서 넘겨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NPL 부실채권 매입하는 거는 유동회사나 옛날에 이금융권 회사들 저축은행이나 신협 그렇죠.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 대법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은행에서 직접 금융권에 직접 그 건전당권을 이전받았는데 채무인수가 아니라 대의변제는 채무자들을 만나 설득을 해서 내가 네 돈 대신 갚아줄게. 그리고
네가 그 대신 갚아줬다는 걸 갖다가 은행에 사전 얘기해줘라. 네. 그럼 내가 그 건전한권을 내가 은행으로부터 받을게. 네. 지금 요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요 차인데, 근데 수익은 도대체 어디서 생기느냐? 이런 아주 초보들이 네. 듣기에 아니 그래서 채무 인수를 해서 어떡하겠다는 거야? 아니 네. 대변제를 해서 어떡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네. 어디서 돈이 생긴다는 거야? 지금 이런 의미로 궁금증을 가지고 그거를 있을 수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경매가 진행돼서 이제 다 일련의 절차, 법원의 절차적으로 다 진행이 돼서 낙찰이 되면, 그 은행에서는 배당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5억이다. 5억이 채권이고, 채권 최고 120% 잡아서 1금융권에서 6억이다. 잡혀 있는데, 그 3개월 이자 안 내서, 경매로 집어넣으면 뭐 원금이 5억이다. 그러면 이제 경매가 어느 정도 진행돼서 1년 정도 진행됐다 치면 그 사이에 이자가 연체 이자까지 해가지고 그렇죠. 붙을 거 아닙니까? 뭐 1금융권은 뭐 연체 최고 이자 뭐 15%, 뭐 14% 그것도 개정이 돼가지고 좀 낮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이자 부분은 다 은행에서 가져가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자의 권리니까. 그러니까 채권 최고액까지. 네. 실채권액이 5억인데 네. 우리가 보통 한 120% 정도 잡으면 6억을 이렇게 잡아놓는단 말이에요. 그쵸. 나중에 그 등기 부상에 6억으로 딱 잡혀 있죠. 채권 최고. 그러니까 실채권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채권 최고액하고는 다른데 우리 초보자들 알아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실채권액이 있고 그다음에 그 채권 최고액이 있고 네. 그다음에 채권 청구액이라고 또 네, 있어요. 네. 자, 실채권액은 은행에서 빌린 돈, 실제 얼마 빌렸느냐? 그게 5억을 빌렸어요. 네. 그런데 은행에서는 120%에서 이자를 생각해서 6억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이제 경매가 진행되다 보면, 이제 은행에서 채권 계산서를 제출해가지고, 니 얼마 배당받을래? 네. 경매 개시 결정 네. 들어갈 때, 청구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때까지 이자예요. 그렇죠. 그럼 그게 5천, 한 500 정도, 한 5억 5천, 5억 5천. 5천이라고 칩시다. 네. 그러면, 그거는 채권 청구액이 되는 거죠. 청구액, 예. 그렇죠. 예. 채권 청구액, 5억 5천은 청구액이고, 네. 빌린 돈은 5억이니까 실채권액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은 6억을 잡아놨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 5억이라는 돈하고 6억이라는 돈하고 갭이 1억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은행에서 들어갔던 채권 청구액이 5억 5천이다. 그러면 우리가 따먹는 돈은 5억 5천하고 6억하고 그 사이에 5천을 따먹는 거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수할 당시에 뭐 그냥 금액이 얼마예요? 편안하게 생각해서 5억이다. 근데 뭐 3개월 연체했으니까 뭐 5억 한 500, 600 되겠죠. 예를 들자면.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냥 5억이다. 뭐 좋아. 5억 1000이다 보자. 그렇죠. 근데 경매가 1년 진행되면 이자가 계속 붙어서 배당받을 때는 5억 5천이 될 수도 있고 5억 6천이 될 수도 있고 6억이 될 수도 있고. 이빠이 해가지고 6억이 될 수도 있고 근데 6억이 넘어갈 수도 있죠. 그 6억 넘어가는 거는 이제 그 네. 채권을 초과해버렸기 때문에 은행에서 받아갈 수 있는 근거는 거기서 배당에서 받아갈 수 있는 근거는 없죠. 없죠. 근데 일반 채권으로 제가 넘어가는 알기로는 거니까. 일반 채권 넘어가서 실질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지만 잘 청구할 못하죠. 수도 있다. 뭐 청구는 그렇게, 가능한데, 네, 법적으로 부상권, 청구는 네. 가능한데, 실제로 경매 당한 사람들이 그렇죠. 그 위에 재산이 네, 있을 수 그리고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이상을 요구하지도 않고. 잘 그래서, 받아가기 힘들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갭, 그 갭을 어떻게 보면 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네. 그 수익은 수익인데 어떻게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경매상 채무자죠. 소유자를 만나서 그분한테는 어떤 경매는 어차피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경매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환대출은 어떤 자기의 자구책이 생겨서 취하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딱 그 소유자가 어차피 경매로 이제 자포자기 어차피 경매로 처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은행은 그 이자 부분을 어떻게 보면 손해 하나도 안 보고 절대 은행은 손해를 안 본다. 그래서 손해를 안 보고 그거를 근저당권 채권 최고가 설정된 그 한도 내에서 다 가져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은행이 이 채무자를 위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음료수 한 박스에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소유자한테 설명을 하고 그거를 그리고 나서 그 대신에 어차피 저희 쪽에서 인수를 하던
은행에서 진행돼서 계속 진행을 하던 결과는 똑같이 처분이 되는데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되면 얘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어. 사례를 하겠다. 아니면 사례가 금전이 될 수도 있고 금전이 아니면 될 수도 있고 그분이 원하시는 거. 조금 더 오래 살게 네, 해준다든지. 뭐 길게 어차피 은행에서는 빨리 채권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채권을 회수해야 되니까 굳이 경매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서 회수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뭐 NPL을 하시는 분들은 그 채권 채액을 차기 위해서 뭐 연기하고 이런 거는 번외로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분하고 그렇다고 해서 은행이 상담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매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당신이 원하는 거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번 겨울은 나게 해달라. 그런 거 분명히 예, 수능 시험까지는 봐달라. 네, 뭐 이런 뭐 거. 이거 학기 끝나고 새 학기 들어서 딴 데로 원룸을 얻어서 이사를 가던 그래야지 애한테도 좋다. 충분히 공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드릴 수 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해주면 뭐 사례를 금전적으로 직접적인 거죠. 뭐 그런 쪽으로 좀 해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은행하고 채무자 소유자는 극과 극 어차피 극과 극으로 어차피 쭉 갈라져 있지. 대립 관계죠. 갈등 관계고. 갈등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어차피 근데 자기 이자를 못 냈으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기분 안 좋죠.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 모든 게 뭐 다 법으로 너무 상박하잖아요. 근데 저는 채무자 소유자의 입장에서 같은 편에 서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말만 들어줘도 되게 고마워하세요. 근데 이제 도와준다라고 하지만 일단은 채무자를 직접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면대를 한단 네, 말이죠. 만나야죠. 근데 내가 니를 도와줄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단 경계부터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네. 뭐 사기꾼 아니야? 네. 이 새끼 뭐야? 네. 이래 나올 근데 거란 말이지. 어떻게 설득을 시켜요? 그거는 처한 상황에 틀려도 사람 대 사람이 만나면은 어차피 그거는 번외고 일단 경계를 하죠 당연히. 경계를 하는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네가 나한테 지금 사기쳐도 나한테 뺏어갈 건 없어. 그러겠네.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 너 왜 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이럴 게 없으니까 뭐 한번 해봐. 한번. 네가 뭘 원하는데? 한번 시부해봐. 한번 해봐. 얘기할 거 있으면 다 얘기해봐. 오히려 그럴 수도 있겠다. 말할 사람도 없었는데 잘 됐다. 그렇지. 할 때도 없었는데. 그러면 이제, 당신한테는 이런, 은행에서는 이런 식으로 경매가 진행될 건데, 내가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고, 내가 그 은행의 지위를 인수하는 거다. 그쵸. 라고 설명을 해주고. 채권자가 바뀌는 거죠. 은행에서는 당신의 개인적인 자잘한 사정을 안 봐주고 계속 경매가 그냥 바로 일사실로 진행될 거다. 네. 근데 그 채권액을 그냥 단지 사람만 바뀌는 채권자만 바뀌는 건데 나는 이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의 사정은 봐줄 수는 있다. 자기도 어느 정도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그렇죠. 채권자 변경에 동의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중요한 거는 그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려 그러면 그 채무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가 돼야 돼요. 그러겠죠. 예. 뭐, 본인이 성납했다. 예, 상당히. 근데 인감증명서를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무도 자기 관계가 없는 주기가 참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해요.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뭐, 사실 뭐, 얘기를 들어주니까 고마워하세요, 되게. 그러니까 이거는 대의변제는 전에 이 팀장님도 네. 우리 한번 그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방송을 못 들어서. 못 들었어요. 제가 42회까지 듣고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 그 친구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어떤 일종의 영업이고 네, 맞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맞아요. 그 관계다. 네, 맞아요. 그래서 설득의 기술이 필요한 거다. 무슨 대단한 어떤 그런 기술을 건 요하는 건 네.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뵈러 가서 이제 보통 이제 경매하시는 분들이 초인종 누리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하도 하다 보니까 그게 별로 힘들지는 않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근데 가기 전에 제가 알 수 있는 정보는 그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다음에 몇 년생인지 그 정도는 알고 그 정도 하고 등기부를 봤을 때 히스토리가 사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좀 깨끗한 것도 있고, 막 뭐 한번 취하됐다가 된 것도 있고, 뭐 다시 또 경매 나오다가 또 취하된 것도 있고, 막 복잡한 것도 있고 한데, 그걸 어느 정도 나름대로 이제 만나보니까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스타일이 이제 좀 유추가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등기부를 보면 건전항만 하나 딸랑 있고 아무것도 그렇죠. 없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예. 압류, 가압류 걸려 있고 예. 제일 이 사람이 갈 때까지 갖는 거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카드 회사에서 들어왔어요. 네, 카드 그다음에 뭐 근로복지공단 이제 직원들이 막 이제 회사가 이제 망해가는 거죠. 카드 회사에서 뒤에 압류, 가압류가 걸려 있다 그러면 네. 이 사람은 거의 변제 능력이 네, 그런 거는 하나도 가서 없다라고 봅니다. 가도 못 만나요. 음, 그다음에 뭐 대북업체에 딱 등록돼 있고 사채 쓴 거 딱 어느 정도 보이면 못 만나요. 이 사람은 벌써 없어요. 도망가고 없다. 없어. 예. 그런 거는 안 가죠. 음, 그런 거는 이제 선별을 하죠, 이제.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거는 수익이 얼마 나고 그걸 떠나서 안 가고, 그리고 들어갈 때 좀 마인드 컨트롤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사람이다 보니까 경매 입찰하시는 분도 이거 내가 얼마 입찰하면 얼마 연수익률 얼마 나겠다 다 생각하고 들어갈 거 아니야. 입찰가도 정하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도 딱 보면 이거 하면 얼마 수익이 나겠네. 만약에 원금도 갚았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만약 5년 전에 저기 대출했는데 원금을 갚았는데 어떻게 저 경매로 나와요? 아니 원금 자기가 능력이 돼서 3년 전에 원금까지 갚았는데 이자가 불어서? 아니 그러니까 균등분할 상환도 있잖아요. 뭐 2년 걸치고 해서 예. 그러면 원채권이 꼭 4억이 아닐 수도 몰라요. 그건 만나봐야 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야 4억인데 야 이거 하면은 뭐 비용 이거 빼고 채권 채격이 5억인데 채권 채격이 6억인데 비용 이거 빼고 한 7천 정도에 꽉 찼을 때 개입이 있을 수 근데 있겠다. 알고 봤더니 한 1억 갚았어. 그러면 그 수익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해가지고. 네. 아니면 이 사람이 돈이 생겨서 1억을 통으로 한번 갚았어. 근데 감액 등기는 안 하죠, 당연히. 그렇죠. 네. 돈 들어가니까. 원주당권은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수익이 더? 그러니까 만약에 방 3개라고 아는데, 위에 옥탑가 있을 수 있어. 뭐 이런 거 비싼 거죠, 뭐. 그렇죠. 낚시할 많았는데. 네. 네,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절차를, 진행 프로세스를 좀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야 이게 우리 경매 입찰하는 사람들이 이게 대입변제가 이런 거구나. 그거보다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막 그냥 저희끼리 하는 얘기니까 막 했는데 처음에 했던 질문이 방법은 뭐냐. 지금 안 되니까 개정돼서. 그냥 지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자기가 하고 그렇게 하고 다른 뭐 아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업체, 회사랑 어떤 조인 해가지고 법적으로 하자 업계 그쪽을 인수하고 내가 뭐 수익을 쉐어한다든지. 대법 등록하는 사람이 직접 그 사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뭐 일반적인 회사도 마찬가지로 내가 뭐 영업하고 그 대신에 네 회사로 뭐 세우회사 끊고 나한테 수익 쉐어하자 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그냥 일반적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가 직접 뭐 만들어서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죠. 자신이 있다면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제일 법적으로 뭐 깔끔하게 하는 거는 지가 대법 등록을 해가지고 그렇죠. 3억원 3억 이상의 3억의 법인 3억 이상의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실제 대입변제 영업하고 뛰다니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개인이 전혀 못하는 건 아니다. 개공은 있다고 얘기했듯이 방법을 찾으려면 분명히 그래서 있다. 대입변제 영업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서류상으로 전면 내세우는 거는 자기가 아는 대법체가 있다 그러면 3억 이상의 법인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걸로 하고 그렇죠. 내가 거기서 어떤 수익을 쉐어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건 뭐 방법을 찾으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일단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 어차피 그분도 사실 경매 다 아시겠지만 경매 처하신 분도 경매 입찰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누굴까 뭐 진짜 뭐 명도 안 해주면 어떡하지 안 나가면 어떡하지 그런 것처럼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도 누가 올까?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만나보면 서로 두려워요. 그렇죠. 저도 누굴까? 경매상 채무자 소유자가 누굴까? 어떤 분일까? 남자분인데 연세가 지긋하신데 어떻게 나오실까? 아니면 안 계실까 안 계실까 하듯이 그분도 만나면 또 법원에서 왔나? 어디서 왔나? 누굴까? 그걸 똑같아요. 두려워하는 거는. 근데 한번 서로 공유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세요. 처음 당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경매가 언제 끝나냐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 고통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네. 이거 어떻게 그다음에 뭐 자기가 그다음부터는 제가 왔을 때 경매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상황들을 좀 얘기를 많이 하세요. 회생을 해야 되냐, 파산을 해야 되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다음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거기서 그분한테 피해를 주러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그분이 인지만 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 대의변제 물건은 우리가 MPL 회사를 대법 회사를 하나 끼고 한다고 지금 한다 그러면 일단 예정 물건을 먼저 뒤져야 되겠다, 그죠? 그렇죠. 실제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천매가끼리 잡혀가지고 입찰이 임박한 그런 경매 물건이 아니라 그렇죠. 예정 물건을 먼저 뒤져가지고 그 중에서 주로 이제 주거용 부동산이 낫겠죠, 그죠? 그렇죠. 이게 어차피 낙찰해서 배당을 받는 건 똑같은 거니까 MPL하고 배당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그 손실이 날 것 같으면 자기가 들어가서 낙찰가 계속 떨어지면 손실이 나잖아요. 그럼 자기가 들어가서도 보전을 하듯이 직접 가장 문제가 안 되는 건 아파트죠. 왜냐면 실거래가도 나오고 시세가 있기 때문에 진짜 무슨 큰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어차피 미래에 내가 배당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게 가장 안전하고 또 만약에 그게 대비책이 있다 그러면 다른 물건도 괜찮아요. 대비책이 있어서 내가 정 안 되면 이렇게 토지도 가능은 한데 네, 토지도 가능한데 이게 얼마에 낙찰이 될지 감이 잘 안 감이 안 오는 오니까. 네. 감이 안 오는 물건들은 네. 좀 배제를 하고 그렇죠. 최소한 이 정도 금액은 낙찰이 되겠다라고 그렇죠. 판단이 돼야 그렇죠. 이제 그 갭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우리 최 팀장이 얘기하는 로드맵은 프로세스는 이런 거죠. 경매 예정 물건을 쭉 이제 나오기 전에 막 이제 뜨기 시작하는 예정 물건들을 갖다가 쭉 취합을 해가지고 등기부등본을 빼본다, 그죠? 네, 등기부등본이 예정 물건은 올라와서 그 사이트에 올라온 걸 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자기가 띄워봐도 되고 700원 냈고 그다음에 인터넷 등기소 가서 띄워서 봐도 되고 그래서 봤을 때 어떤 사실 물건들이 가장 좋을까? 만약에 채무자가 만약에 이게 근저당 하나 있고 이순위 저축은행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경매 비용 이렇게 따져서 봤을 때 채무자가 다만 10원이라도 가져갈 것 같다. 배당이 될 것 같다. 채무자한테. 채무자한테. 만약에 1억 정도로 배당받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그거를 채권 채무까지 만약에 가져가 버리면 이 사람은 1억을 배당 받을 수 없어. 1순위에서 채권 채무를 가져가 버리면. 그러면 이분한테 피해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져갈 거를 1순위가 가져가 버리니까 그렇죠.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당연히 도리상 하면 안 되죠. 그건 안 되고 채무 초과. 그러니까 이 건물 주택에 대해서 이 주택을 매각해도 이 사람은 채무를 다 변제를 못 한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차피 경매가 취하될 가능성도 없고 대환 대출도 안 되고 그냥 처분해서 그 다음에 이사를 가셔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분 그런 물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기가 다 조사를 어느 정도 일단 인터넷을 조사를 해야 되겠죠. 네. 시세하고 얼마에 낙찰될지 이제 어느 정도 그 물건이 주변 낙찰가 정도 보고 아파트는 크게 변동이 크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분은 어쩔 수 없이
진짜 처분하고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물건을 이제 찾아가서 이제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거예요. 네, 만난다. 네, 네. 근데 최대한 되도록이면 그런 거를 하죠. 그래서 만나서 설득을 하는데 네.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합니까? 설득을 할 때는 이제 일단 얘기를 들어드리죠. 다른 분들도 명도할 때 그렇게 하듯이 저 궁금한 제 얘기부터는 안 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한테 일단은 경매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일단은 제가 들어드리고 뭐 살살살살 간절히면 자기가 막 다 얘기하겠다.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맞장구 좀 쳐주면. 그래서 뭐 명도할 때처럼 똑같죠. 뭐 우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 계신데 하여튼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됐는지 좀 얘기하시면 들어주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임의 경매다. 그러니까 1순위 저당권 네, 저당권자 이제 은행에서 3개월 했는데 3개월 하면 자기가 당연히 대출할 때 3개월 그 제출거래 약정서 보면은 이제 그렇죠. 경매 처분하는데 다 써 있어요. 근데 그렇죠. 그걸 뭐 신경 써서 보는 사람은 없으니까 내가 뭐 경매 당하려고 대출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한데 그렇게 했을 때 그래도 야속하다. 담당자 대출할 때는 그렇게 담당자가 아유 그냥 커피다 한잔 주면서 말이야. 내가 지금 약간 사업이 어려워서 3개월 연체했다고 바로 이제 경매 신청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게 너무 하다. 그러면 저는 뭐 은행은 기계적으로 진행하는 근데 거니까. 그분도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 처리를 잘 한 거죠. 근데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는 열받는다. 저는 이제 그러면 맞다. 좀 이렇게 뭐 채무자 입장에서 진짜 그거는 너무 기회도 안 주고 뭐 근데 말은 안 되지만 근데 그분은 이제 지금 감정 상태를 동의해 드리면서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들어들다 보면 이제 그럼 당신은 왜 왔냐 이렇게 내릴 거죠. 그래서 너 왜 왔어? 아니 도대체 너 뭐 하는 놈이야? 아니, 와서 이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운데 너 왜 왔어? 은행도 아니고 채권자도 아니고 아니, 너 뭐 한 새끼야? 이러는 거겠지? 그러니까 경매를 처음 나가보니까 잘 몰라야 뭐 어떻게 모르겠지. 되는지 당장 내일 나가야 되는지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듯이 몰라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 은행이 갖고 있는 저당권을 저희가 인수를 해서 경매 진행은 똑같이 된다. 그러니까 보라는 거 단지 뭐 땡땡 은행에서 우리로 바뀌는 것 뿐이다. 경매는 진행돼서 이사는 가셔야 되는 건 맞고 이렇게 절차적으로 이제 진행해서 언제쯤 정도 매각되면 언제쯤 정도 이제 낙찰자가 생기면 이사를 가는 게 맞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가면 선생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 입장에서 서서 선생님이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일정 들어줄 수 일정 있다. 들어줄 수 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경매를 좀 연기를 해서 그 다음에 좀 2월 따뜻할 때 봄 되면 이사 나갈 수 있게 했으면 좀 해달라. 알겠습니다. 진짜? 뭐 이러면서 해줄 수 있어요? 막 이러면 예. 그러면은 저기 뭐야 써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일단 좀 연기시키는 거거든.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사이에 뭔가가 어떤 돈 받을 게 있는 데서 돈이 들어온다든지 그렇죠. 누군가 도움을 준다든지 네. 이런 변수가 있으니까 가장 그렇죠. 원하는 거는 시간일 거다. 네, 맞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막 현금 500 던져주고 이 사람이 네. 다른 사람 낙찰자보다 더 줄게 이런 것보다는 그렇죠. 일단은 시간을 달라는 네, 거예요. 시간 그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 준비를 하잖아요. 좀 예를 들어서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래도 방 하나는 마련을 해야 되니까 그 시간 동안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자기는 늘 당하는 입장인데 같이 고민하고 그 스케줄을 중간에 알려드려요. 지금 이제 첫 매각기일이 잡혔어. 그분들은 그거 신경 안 쓰거든요. 그렇죠. 그냥 법원에서도 우편물만 보내지 사실 그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법률 용어로 써져 있으니까 네. 뭐 매각기일 잡혔습니다. 네, 뭐 배당 종기가 뭐예요? 매각기일 뭐 이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유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늘 같이 걸어가면서 이제 얘기하듯이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어떠세요? 요새는 뭐 괜찮으세요? 그래도 와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 어떻게 보면 치부잖아요. 치부인데 가족이나 친척도 모르는 치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 친척 같은 거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직계 가족은 어쩔 수 없이 알게 되지만 그리고 자기 친구나 뭐한테도 얘기 못 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그걸 고민을 같이 들어준 얼마나 되게 편해해요. 그래서 막 많은 걸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게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리고 그분 이제 뭐 그래가지고 설득을 시켰다 칩시다. 예, 예. 그럼 설득을 시켰어요. 예. 그리고 이제 서류나 인감증명 이런 걸 다 떼주고 예. 채권자를 변경하는 동의를 해줬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은행에다가 채권자 변경 채권 양도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가서 그걸 어떻게 작업을 합니까? 그다음 이제 하면은 그 대출 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뭐 서울대 입구 지점, 서울대 입구 지점에 뭐 무슨 은행이 서울대 입구 지점 그 담당 그 지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대출 담당 전화해서 그 사람은 당연히 이름 얘기하면 바로 알아요. 왜 그러냐면 고생시킨 사람이니까 대출 홍길동 씨 이자 지금 2개월째 좀 내주세요. 이름을 알고 있어요 이미. 그렇겠죠. 예, 연체하는 사람이 각 지점별로 뭐 수백 명이 되는 건 아니니까. 누구 대출 담당자 좀 바꿔달라고. 대출 그 걔에다 얘기해서 바꿔주면 그분이 받아요. 그러면 제가 이거 인수 변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거 얘기 안 하고요. 변제하겠다. 지금 들어간 비용 이자까지 해서 변제하는 날까지 이자까지 다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3월 3일 날 갈 테니까 그때까지 이자 계산 다 하고 다 해서 서류 다 준비해 다 놓고 있어.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러세요? 제가 다 저기 위임 받아가지고 법무사 대동해서 가겠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연락처 어떻게 되세요? 연락처 알려주면 제가 또 좀 나중에 또 연락 드릴게요. 진짜 변제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아예 여신관리센터로 넘어간 경우는 이제 그쪽으로 저희 넘겼습니다. 서류 다 그쪽에 가 있으면 그쪽 누구니까 누구한테 연락해 보세요. 좀 연락해서 여신관리센터하고 직접 얘기할 수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날 가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대입 변제 싹 하고 채무자가 같이 가는 경우는 딱 한 번 있었고요. 채무자가 가는 경우는 같이 대동하는 경우. 네, 대동하는 경우는 그리고 근데 그렇지 않고 거의 위임장 법무사 저희 대동해서